오늘의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통일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내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태극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매달 하는 그 아카데미인데 오늘은 이 통일부의 정책에 가장 정통하신 우리 김천식 우리 원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잘 아시겠죠? 우리 김천식 원장님은 통일부에서 정말 아주 뭐랄까 잔뼈가 굵으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의 모든 업무를 두루두루 다 섭렵하시고 차관도 하시고 사실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에 인수위원으로 돼가지고 저는 사실 첫 번째 그 통일부 장관으로 이렇게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회가 또 바로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 통일에 우리 그 통일과 관련돼 있는 정책이나 또 통일부나 국제 그 정치에서 이러한 그 남북한의 통일을 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제1인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연 잘 들으시고 또 이따가 그 질문도 좀 많이 좀 하세요.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모르는 거를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내주셔서 오늘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천식 강사님은 전 통일부 차관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통일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원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이산가족이지 않습니까? 이산가족이고 또는 이산가족 자제분들이고 이럴 건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역할이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또 장만순 위원장님이 특별하게 초청을 해 주셔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인데 5월은 지금은 그런 말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이 계절에 여러분들 참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 계속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건강에 유의하셔가지고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주제를 국제 정세 변화와 남북한의 통일 전략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국제 정세고 또 여러분은 날마다 남북 관계, 통일 문제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또 훨씬 더 깊은 그 생각을 갖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통일 문제를 생각했고 공부도 통일을 생각하면서 했고 직장도 통일을 택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는 지금도 통일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춘을 통일에 바쳤고 지금 이제 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고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김일성, 김정일이 입에 달고 살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런 그 이상과 국가 목표를 완전히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통일과 민족을 버려버리면은 김일성, 김정일을 부정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북한 75년사를 전부 부정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하는 대로라면은 북한의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모두 불살라야 됩니다. 왜냐? 그 책들 속에는 조국 통일과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들이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그거 없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동물이 죽을 때 단말말을 낸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거 보통 큰일이 아닌데 김정은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 김정은은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꾸 그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향에 있는 분들은, 야, 우리도 남한처럼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똑같은 동족인, DNA가 똑같은 남한은 저렇게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렇게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북한의 체제가 잘못됐고 정권이 잘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저쪽은 잘 살고 이쪽은 못 사냐, 딱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했고 이쪽은 사회주의를 택했고, 그래서 못 사는 거다. 그러면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분단 당시만 해도 뭐 사람들은 똑같은데 경제 발전의 여건은 북한이 훨씬 더 좋았지 않습니까? 해방 당시에 전력의 95%가 북한에서 생산됐습니다. 석탄, 철강 대부분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북한 지역에 공장을 많이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북한이 훨씬 더 월등한 입장에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지경이냐?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남쪽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만 5천 명의 탈북자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청년들이 남쪽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뭐 자기야, 오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 청년들이 북한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닌다. 그리고 북한이 더 좋다고 그런다. 우리도 북한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살아남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류를 차단하려고 그러고 평양 문화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평양 말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남한 말씨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탈북자들 조사를 해보면은 다 뭐 한류에 접촉을 했고 남쪽 텔레비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사회가 그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 청년들이, 북한 주민들이 왜 저쪽은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사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배경에는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똑같은 동족인 남쪽은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산다. 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게 극약 처방을 한 겁니다. 남북한은 이제 동족도 아니다. 저것들은 그 양키 문화에 찌든 그런 이상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동족이 아니다. 비교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쪽 저것들하고는 우리 이제 더 이상 통일할 생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남쪽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영토를 편입하겠다. 적입니다. 적. 북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을 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세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민족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뭐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우리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거 쓰지 말고, 아니 심지어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반부 북반부란 말도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남조선 북조선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북한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남쪽과 비교를 하거나 남쪽이 동족으로 생각하거나 통일을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지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안 지워집니다. 절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북한에 한 70 몇 년 동안 쌓아온 모든 책자들을 불살라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은요 5,000년 이상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한반도 지형이 이렇게 딱 좀 뭐라고 고립돼 있어 가지고 한반도 우리 한민족은 상당히 그 동질성이 높게 여기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5,000년 동안 같이 이 한반도라는 게 또 이게 전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뭐 상상의 공동체라고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민족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실체가. 이 한민족이 이제 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만주 이렇게 해서 이제 퍼져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민족의 중심 생활 영역은 한반도입니다. 근데 한반도는요 자연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 덩어리입니다. 지금은 별로 그 강이 이용되지 않는데 옛날에는 강을 통해서 전부 교통이 이루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전체가 강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분업과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그런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한반도 이 땅에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5,000년 이상 된 이 5,000년 이상 된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입니다. 그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세계에 없습니다. 중국의 한족이요. 한족은 원래 이 지금 시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항하 유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들이 자꾸 팽창해 가면서 옆에 이민족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꾸 성격이 바뀌면서 한족이라고 그런 겁니다. 정체성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우리 한민족은요,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김정은이 갑자기 남쪽은 동족이 아니다, 안 됩니다. 이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그런 노력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동독이요, 1974년에 이제 동서독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 두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년 후에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냉전 시대로서 이 세상의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여러분 전부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최고 선진국에서 무슨 좋은 문물이 발명이 되면은 저 후진국까지 가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근데요, 지금 워싱턴에서 택시를 부를 때 우버 택시를 부릅니다. 요새 뭐 우리는 카카오 택시를 부릅니다만 그 우버 택시를 저 아프리카에서도 부릅니다. 그렇게 이 문명의 전파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그게 겁나서 지금 북한은 다 틀어막고 있는데, 아무리 틀어막아도 틀어막아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 주민들도 인터넷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북한이 급격한 변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 1990년 소련이 망하고 나서 북한이 이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걸로 삼았던 게 개방과 변화를 막아라예요. 지금도 개방과 변화를 막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억지로 개방과 변화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와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이 아주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빨리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향 가실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틀어막으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틀어막고 억압하고 있는데 그만큼 북한이 내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사람들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북한의 변화가 사실은 국제 정세 변화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요새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헌법 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 땅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근데 지난 1월 11일, 15일 날 김정은이 연설을 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겠다. 그리고 남쪽은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월 15일 날 그 얘기를 하고 1월 16일 날 북한 방송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비추면서 날씨 예보를 했는데 1월 16일부터는 이렇게 한반도 남쪽이 뚝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제 이건 뭐 사실은 그런데 저쪽 욕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뉴스 보시잖아요. 9시 뉴스나 8시 뉴스나 7시 뉴스 보시면은 우리 일기예보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전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빠요. 지금 이렇게 하는 통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도 휴전선으로 딱 잘라가지고 남쪽만 보여주고 북쪽은 그냥 백지로 놔두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힘이 생기면은 이거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우리 한반도 질서가 사실은 세계 질서, 세계 정세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어지럽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경찰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경찰력이 약하면은 깡패 도둑들이 날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구상으로 보면은 세계 경찰이 약한 겁니다. 지금 세계 경찰이 약한 겁니다. 즉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이 약해진 겁니다. 이게 세계 질서는요, 패권 국가가 결정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 질서는 패권 국가가 결정합니다. 지금 패권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원래 1991년에 소련이 망함으로써 이제 냉전 질서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경쟁국인 소련이 무너지니까 세계 유일 패권 국가가 된 거죠. 경쟁자가 없었던 거죠. 이 자신감이 너무 과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세계화라는 것을 추진했는데, 여러분 요새는 세계화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입만 열면은 세계화였습니다. 미국이 그걸 주도했습니다. 세계화의 의미는 뭐냐? 민족과 체제와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생산 요소들을 모든 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정신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건 뭐냐? 중국을 도와준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니까 우리 옛날에 반공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반공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니까 반공이 없어졌어요. 반공이 없어지면서 이 체제와 가치가 전혀 다른 중국을 도와준 겁니다. 중국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최혜국 대우를 해줬어요. 관세를 무척 낮춰준 거죠.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에 자격도 안 되는데 중국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시장을 완전히 그냥 도리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커졌는데 미국은 이 공장들 다 빠져나갔죠. 공장들 다 빠져나가니까 실업자들 막 생기죠.
거기다가 2001년부터 테러와의 전쟁을 20년간 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20년간 했는데 그 전쟁 비용이 8조 400억 달러. 감이 안 올 겁니다, 이게. 예. 매년 4천억 달러씩 썼습니다. 이 4천억 달러가 우리 1년의 예산과 똑같습니다. 600조.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테러와의 전쟁을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미국은 약화된 거죠. 중국은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나온 겁니다. 이게 패권 국가에 소련이 도전했을 때 냉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패권 국가인 미국에 중국이 도전하니까 이건 신냉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냉전. 그래서 중국은 그냥 뭐 미국한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더니 이제 힘이 커지니까 자기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안 된다.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체제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막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대1로라고 그래가지고 후진국에 막 자본돼가지고 기반시설 만들고 그걸 자기들 세력권으로 집어넣습니다. 남중국해를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가 중국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바다를 자기 걸라고 그럽니다, 이거. 그리고 대만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이렇게 딱 그 미국에 맞서 가지고 대드니까 거기에 따라 붙는 놈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것들이 지금 반미 연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우리가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가 질서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이 중국 중심의 이런 나라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의 변경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란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장해가지고 막 도발하겠다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변경시키자고 하는 이 그 전체주의 국가들 간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가면은, 이렇게 세계 질서가 막 흔들리는 것은,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내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무수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소위 그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이 약화된 겁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왜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약화된 겁니다. 그게 뭐 동네 돌아가는 거나 세계 돌아가는 거나 그 이치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이 아까 이제 대든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대드니까 미국은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정주의 국가,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질서를 바꾸겠다고 하는 걸 수정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수정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무적의 힘으로서 제압을 하겠다 이렇게 딱 천명을 한 게 2017년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질서가 지금과 같은 신냉전으로 딱 바뀌는 그 변곡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봐서는 중국이란 나라가 국제 질서를 자기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중국을 제압하겠다고 2017년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관세 전쟁을 합니다. 막 그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팍팍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 떨어지고 바이든이 됐는데 바이든은 동맹을 규합해 가지고 중국을 봉쇄하고 억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적 가치,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체주의, 이건 그 미국이나 이 서방 세계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 그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재편, 결국은 중국이 저렇게 힘을 쓰게 된 것은 세계의 공장이 돼가지고 세계의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를 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또 유럽 이런 나라들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상당한 그 갈등들이 있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야, 우리 그 중국하고 잘 지내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미국 중심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봐서는 이 공급망을 재편하지 않으면 중국을 제압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이걸 바꿔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냉전에서, 그러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거, 그러니까 냉전 이전의 국제 질서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과거의 그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힘 가진 국가들이 힘으로만 대응을 하는 건데,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고 핵무기가 들어간 겁니다. 핵무기가 들어가고 또 가치와 체제의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으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로 승부를 보느냐? 경제로 승부를 봅니다. 미국이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소련이 경제가 망하니까 체제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신냉전, 미중 간의 대결도 경제전쟁으로 끝이 날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급망과 첨단 기술 제품이거든요. 요새 여러분 텔레비에서 뉴스 하는 거 보면은 맨날 무슨 반도체를 막았다든지 배터리 전기차를 막았다든지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첨단 기술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야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국제 질서의 모양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가 어떤 것으로 가느냐면은, 여러분 자주 들었을 것 같은데, 가치 공유의 동맹. 그러니까 가치와 체제를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고, 그런데 가치 동맹을 맺는 나라들이 또 군사 동맹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들끼리 경제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어디 진영에 서야 되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 균형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중간쯤 서가지고 잘 눈치 보면서 이익을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전략적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략적 균형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너 어디로 갈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서방 중심의 질서에서 거기에 협력하지 않고 그러면은 안보 동맹에서 배제됩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이 경제 동맹에서 배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미국, 일본과의 연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우리 한국 경제는 금방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그 관계, 이것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요새 뭐 딴소리들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미국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빼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트럼프 시기에 관료를 했던 뭐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국무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들 그 회고록을 보면은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한미 동맹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완벽하게 복원을 하고 그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 때는 박수를 한번 치셔야 되는데. 그리고 한미동맹은 일본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이제 그 유엔사 모자를 쓰고 주한미군이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일본과는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단교 수준으로 관계가 나빠졌지 않습니까? 맨날 죽창 든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또 뭐 무역 규제한다고 그러고, 적국가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걸 회복시킨 게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를 복원시켰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그것도 이제 세계 경찰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91년 9월 달에 1990년인가 91년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9월 달에 소련의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소련 우리는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맺겠다,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30년 이상 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한 얘기가, 이제까지 그 소련과의 동맹 관계에서 의존했던 무기를 이제는 동맹이 깨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핵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냉전 시기에는 소련이 전략적으로 북한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미국의 엄청난 압박으로 해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그런데 냉전이 붕괴되면서 소련이 약화되고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이제까지 북한 핵 개발을 통제했던 그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도 그 당시까지는 그럴 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 힘도 없고 그때까지는 아니 뭐 소련 망한 게 91년 12월 달입니다만은 중국은 그 전에 망할 뻔했잖아요. 89년도에 6월 그 천안문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중국도 망할 뻔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중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당시 이제 유일 패권 국가가 된 미국이 그걸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미국도 북한을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됐는데 제네바 합의 체결하고 나서 미국이 어떤 얘기들을 한지 아십니까? 저거 3년 내에 망한다. 3년 내에 망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런데 뭐 안 망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그리고 핵을 진짜 그 북한으로서는 국가 운명을 걸고 핵을 개발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핵을 개발했는데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될 나라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핵 보유국으로서.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이제 계속 그때 정부에 있었고 그 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는 걸 보면은 진짜 북한 핵 문제를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적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주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핵을 개발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핵으로 남쪽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영토 편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까지 갔습니다. 저는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진 못하리라고 봅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의 그 결의가 확고하면은 김정은은 절대로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핵전쟁을 하는 순간 자기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핵으로 남쪽을 초토화시켜서 영토 편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의도가 현실화될 때는 언제냐? 주한미군이 나가고 우리 내부는 뭐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뭐 진탕 분열되고 북쪽에서 뭘 해도 서로 또 뭐 다르게 저 사람들하고 뭐 잘 얘기해서 평화롭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막 분열되고 그러면은 그때가 김정은으로서는 핵을 사용하든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든 해서 통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한이 지금 체제가 내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청년들이 지금 자꾸 남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쪽 노래를 부른다고 또 남쪽 청년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고 남쪽 청년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무지무지하게 체제 위기를 느낄 겁니다.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 북한이 흙으로 아주 담을 단단하게 쌓았다고 이렇게 딱 쌓아놨는데 그 밑에서 그냥 물이 흥건하게 지금 고여 있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물이 그냥 그 담벼락 밑에 있으면은 흙담은 그냥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냥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로서 공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통일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없으실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래 자유로운 삶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한반도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외국의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가운데를 뚝 잘라놓고 따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불편하죠. 내가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가볼 수도 없고 말이지. 이 불편함, 이걸 회복을 해야 되겠다.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새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통일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통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구절절히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그 굴레 속에서 갇혀 삽니다. 법에 의한 굴레, 인습에 의한 굴레. 그런데 우리는 무지문지하게 큰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것이 분단입니다. 외세가 만들어놓은 큰 분단에 딱 갇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을 쓰고 뛰어봐야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는 큰 굴레 속에서 자유를 잃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누구한테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행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어제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밤에 한국에서 배가 못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다 분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럭저럭 그래도 좀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모든 자유가 박탈당해 있습니다. 모든 자유가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고 저렇게 어렵게 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박탈당한 겁니다. 영원히 박탈당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에 보면은 동물농장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빠져버리면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이 동물농장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동포가 그렇게 동물농장에 빠져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자유롭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자유롭되 옆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지 않으면은 나도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왜냐? 저 사람이 그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 나한테도 금방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나의 자유뿐만 아니고 남의 자유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우리는 아주 우리 사회의 나쁜 현상인데 이념적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좌우로 나눠가지고 서로 뭐 쳐다보지도 않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의 배경에는 분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념의 갈등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분단을 통해서 우리가 제약받고 있는 이 자유의 제약들을 모두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반도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전쟁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덩어리가 아주 크질 않아요.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인데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2개 이상의 국가 체제가 있으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삼국시대가 기원 후 곧바로 시작이 돼가지고 668년에 끝났는데 600년 동안 갈등과 전쟁 상태였습니다. 우리 역사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뭐 신라 백제 싸우고 백제 고구려 싸우고 고구려 신라 싸우고 뭐 날마다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잠잠했는데 후삼국 시대가 됐습니다. 후삼국 시대가 한 750년 그부터 시작이 됐는데 후삼국 시대 50년 동안도 날마다 전쟁 상태였습니다. 날마다 견훤 또는 궁예 또 신라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전쟁 상태였거든요. 날마다 전쟁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건에 의해서 고려로 통일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1000년 이상 이제 이렇게 안정된 그런 국가로서 쭉 유지되어 왔었죠. 고려나 조선이나 한 나라니까. 그러다가 지금 1945년 이후에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이게 한 80년 되는데 이 80년 동안도 매일 전쟁 상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전쟁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막강한 군대가 대치를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총알이 안 날아가서 그렇지 심리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심리전, 사이버전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반도에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있으면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통일 포기하고 남북한이 그냥 평화롭게 공존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롭게 공존하자고 그래도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으면요, 한반도는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세가 개입합니다. 외세가 개입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전쟁을 하든가 아니면 대리전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전쟁 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그런 정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돼 가지고 강력한 통일 국가가 서 있을 때만이 한반도는 진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엄을 위해서, 한민족의 존엄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노예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삽니다.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질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분단 질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국토가 완전하지 않고 국민이 완전하지 않고 주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남들은 우습게 봅니다. 우리 뭐 경제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선진국이 됐다고 이게 뭐 가슴이 떡 벌어지고 그렇지만은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걸 보세요. 외무장관 툭툭 치면서 너희들 자주 독립 유지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인데,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우리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안주하고 살면서 또는 뭐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는데 남들이 우리를 존중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질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사람들 살고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보다 낮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 결정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통일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남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번영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자,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8천만 내지 9천만 명의 뭐 근 1억에 가까운 국민 경제 규모가 됩니다.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경제를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북한 지역은요, 완전히 이제 그 경제 발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도로 하나를 놓으려도 토지 수용비가 70% 80%가 돼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북한 지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공사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투자 효율이 높은 투자처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시골에 가보면요, 국도 잘 나가고 있고 저기 철도도 가고 있고, 그런데 또 옆에다 고속도로 놓습니다. 지금 국도에 차 별로 안 다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돈은 남아 도는데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한참 성장률 높을 때는 10%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그렇게 투자 효율이 높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아마도 30년은 고도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는 반도지 않습니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이 허브 지역이기 때문에 허브 지역 자체로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아마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산업지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학자니 뭐 교수니 또는 뭐 관료 또는 뭐 어떤 이런 거 소위 속된 말로 하면 먹물 든 사람들이 통일하지 말자고 이 글을 쓰고 뭐 어디 가서 강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신문에 나고 지식인이 무슨 말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통일하지 말자고 그런 사람들 지식인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사입입니다. 사입이. 예. 지식인은 뭡니까? 지식인은 좀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추구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추구해야 되고 사회의 진보,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통일이 그 문제와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우리의 자유와 인권, 우리의 번영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도 구별할 줄 모르고 좋고 나쁜 것도 구별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지식인 아닙니다. 선동꾼입니다. 선동꾼. 그래서 여러분은 통일에 선봉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통일은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 강하게 얘기하자. 여러분 건강하시게 살아서 통일이 되는 날을 꼭 맞이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